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도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과 재회에 관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다시 만난 사실, 일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한 가지도 보태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지, 비가 내리던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게 전해진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병문안 오지 마. 회사 일 바쁘다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동생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어머니, 진짜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얼굴만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말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 박철민이 왔습니다. 조의를 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부전이라고 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어머니에게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제까지 괜찮으셨는데요.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환이십니다. 72살. 어머니의 나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른이 노환이라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빈소를 차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들, 동네 이웃들, 제 직장 동료들.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네.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고 하얀 함이었습니다. 이 안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정말 혼자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부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하지만 자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어머니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어머니 집 정리하러 가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집 안은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리정돈을 좋아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건강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가 깨끗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깔끔하셨네요. 저는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방에는 옷장이 있었습니다. 옷들을 정리하며 저는 어머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희 남매를 위해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고 청소 일도 하셨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지셨지만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충분히 잘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옷장 정리를 마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저와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었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연이는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어요.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김치, 나물 반찬, 그리고 밥이 있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장례 전에 만들어 두신 거겠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한 달 넘게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은 최근에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이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찬찬히 냉장고를 살펴봤습니다. 유통기한이 적힌 우유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최근에 산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병원에 계셨습니다. 퇴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신선한 음식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최근에 집에 드나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몰래 나오셨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다음 날 저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밑창을 봤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찾았습니다. 슈퍼마켓, 재래시장, 약국.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어머니 최근에 보셨어요? 슈퍼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넘게 못 봤어. 돌아가셨다며. 조의 표하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최근에 어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입원 중에 외출하신 적 없나요? 간호사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없으신데요. 중환자실에 계셨으니까 외출이 불가능했어요. 그럼 면회객은요? 보호자분들 외에는 없었어요. 저는 담당 의사 박철민을 찾았습니다. 박철민은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상태가 어땠나요? 박철민은 차트를 꺼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나빠진 건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였어요. 그 전에는 괜찮으셨나요? 네, 의식도 명료하셨고 대화도 가능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선생님, 사망진단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박철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꺼내 주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부전. 사망 시각은 3월 15일 오전 11시 30분.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담당이사 이름이 박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재훈 선생님은 누구세요? 박철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재훈 선생님, 우리 병원에 그런 분 없는데요. 저는 사망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이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박철민은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병원 의료진 중에 이재훈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 사망진단서는 뭔가요? 박철민도 당황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 실수일 수도 있고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진단서 건은 행정착오였다고 했습니다. 정정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주말, 저는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 시장을 좋아하셨습니다. 싸고 신선한 재료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떡집.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한 여인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장바구니를 든 여인이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낯이 익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배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그 손, 그 자세 모두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까이 가자
여인의 얼굴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움켜쥐더니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뒤쫓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비켜섰습니다. 여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70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꿈을 꾼 것일까? 헛것을 본 것일까?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봤어. 수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시장에서 봤어. 분명히 어머니였어. 수연이는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열은 없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니야. 헛것이 아니었어. 분명히 어머니였어.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상담이라도 받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오빠가 이상한 얘기 할 건데. 뭔데요, 오빠? 어머니를 봤어. 지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농담이죠. 아니야. 시장에서 봤어. 분명히 어머니였어. 오빠,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장례 치렀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본 건 사실이야.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좀 쉬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터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화장한 곳이었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한 달 전에 김정숙이라는 분 화장했는데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숙 씨요. 3월 18일에 화장했네요. 맞아요. 혹시 화장 전에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가족 입회하에 진행하고요. 저와 지은이가 입회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관 속에는 분명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관 속의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 바꿔치기를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저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이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유골함 개봉이 가능한가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관리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유가족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법원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책장. 모든 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 장롱 위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낯선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일까?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태호와 함께 1988년. 태호.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1982년생이고 지은이는 1985년생이었습니다. 1988년이면 제가 6살, 지은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일까?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오래된 출생신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박태호. 생년월일은 1982년 3월 5일. 아버지는 박동수, 어머니는 김정수.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더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신고서였습니다. 박태호, 1988년 8월 12일 실종.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6살 때 실종된 형이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 왜 태호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너 태호라는 이름 들어봤어? 태호요. 누구예요? 우리 형이야. 실종됐대. 지은이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형이요. 어머니 집에서 서류 찾았어. 1988년에 실종됐대.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숨기신 거야. 왜요? 그걸 내가 알아야지.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실종 신고서 외에도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서, 수색 기록, 신문 스크랩.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6살 남아 실종, 부모 애타게 찾아. 기사를 읽으며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상상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사셨을 어머니. 그런데 왜 저와 지은이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호 생각, 어머니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새벽 문득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장에 가야겠다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날이 밝자마자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를 본 곳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 장바구니.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채소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배추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몸을 굳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뒤돌아 달아나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도망가지 마세요.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놔줘. 제발. 안 놔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라와. 집에서 얘기하자.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근처 낡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는 간단한 침대와 작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희를 지키려면 사라져야 했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잖니. 그런데 실패하셨어. 빚이 많았어. 사채도 썼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희 가족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엄마한테 넘어왔어. 엄마가 갚았어. 10년 넘게 갚았어. 정말 힘들었지만 다 갚았어. 그럼 이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채업자가 다시 나타났어. 석 달 전에 이자를 더 내라고 했어.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안 내면 너희한테 피해를 준다고 협박했어.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신고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들 조폭이야. 법도 무섭지 않아 해. 엄마가 안 내면 너희를 해친다고 했어. 준호 내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지은이 집으로 가겠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무서웠어. 너희가 다칠까봐.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도 포기하겠지. 죽은 사람한테서 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의사 한 명이 도와줬어. 엄마,
오랜 친구의 아들이야.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줬어. 화장도 다른 사람 시신으로 했어. 연고 없는 무연고자 시신이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유골함 속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미안하다, 준호야.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위조, 사기, 시신 훼손. 큰 문제예요. 알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너희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늙고 지친 어머니의 얼굴.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호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어머니, 집에서요. 태호라고 하던데 제 형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형이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너무 아팠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내가 6살 때 없어졌어. 실종됐어. 어느 날 갑자기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졌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수색했어. 전국을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흔적도 없었어.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상상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 아버지도 미쳐버렸어. 밤낮으로 태호를 찾아다녔어. 몸이 망가졌어. 그러다 사고를 당한 거야. 아버지의 교통사고. 그것도 태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태호를 잃고 아버지도 잃었어. 엄마는 무너졌어. 하지만 너와 지은이가 있었어. 너희를 위해 살아야 했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태호 이야기를 묻었어. 너희한테 말하면 너희도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잊고 싶었어.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 태호 형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다. 살아있을까? 아니면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삶, 고통, 선택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사채업자 문제 해결할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위험해.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그 사람들 협박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소용없어. 그 사람들 조직이 커. 경찰도 함부로 못해. 그래도 해야죠. 어머니가 이렇게 숨어 사실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수연이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둘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니.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야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어머님이 한 일은 범죄잖아요.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둘 순 없어.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체 손괴, 보험 사기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처벌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어요. 어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나요? 정상 참작을 받으려면 자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협박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자수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준호야, 엄마 감옥 가는 거 아니니? 안 그렇게 되도록 제가 도울게요. 변호사도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가짜 죽음, 사채업자의 협박, 그리고 태호의 실종까지.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를 추적했습니다. 병원 의사 이재훈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사채업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협박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이 인정되었습니다. 협박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사정.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머니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재판이 끝나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태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호를 찾아야겠다고.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저는 실종아동 찾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태호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었지만 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센터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후 고아원에서 자란 남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태호. 나이와 실종 시기가 일치합니다. 정말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어머니와 제 DNA를 제공했습니다. 2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김태호는 박태호였습니다. 제 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구 수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속 태호와 닮았습니다. 혹시 김태호 씨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당신의 동생입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태호 형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와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자 받아들였습니다. 형은 기억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6살 때 어떤 남자에게 납치되었고 다른 도시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단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을 어머니께 데려갔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만난 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엄마, 태호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와 지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로 태호 형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죽음까지 위장하며 저희를 지키려 한 어머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법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지금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고 계십니다. 태호 형도 자주 방문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주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후회하기 전에 저처럼 죽음과 재회를 겪지 마시고 지금 옆에 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년 후 시장 골목에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걸으셨습니다. 숨지 않으셨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전부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지나간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